저는 박수진입니다. 올해로 80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자식들과 손주들 곁에서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기억 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아마도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 어떤 돈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날 저는 색이 바랜 낡은 코트를 입고 그 안에는 10여 년 동안 함께해온 오래된 스웨터를 걸쳤습니다. 누군가는 왜 더 좋은 옷을 입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낡은 옷이지만 충분히 따뜻했고 제 생각에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입는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과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았고 그저 단순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정말 매서운 추위였고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찌르듯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반짝이는 바닥과 흰 조명이 비추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실내의 온기가 제 얼굴을 감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문 옆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회사 유니폼을 입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품 코트와 반짝이는 가죽 가방을 든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내려다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참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서 있다가 저는 천천히 대기 의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겨울의 금속 의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앉아 손을 비벼서 조금이나마 추위를 덜어내려 했습니다. 맞은편에는 굵은 글씨로 적힌 커다란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서비스 고객을 존중합니다. 저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존중이라? 누구를 존중하는지 한번 보자고. 10분이 지났을 무렵 비싼 망토를 걸친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한 여직원이 곧장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VIP 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내 낡은 코트는 환영받을 가치가 없나 보군. 저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모두 따뜻하게 맞이받았고 어떤 사람은 곧장 창구로 안내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VIP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내 차례가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번호는 여전히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고 제 손에 쥔 번호표가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지? 모두가 바쁘겠지만 나 또한 바쁘다는 것을 생각이나 할까? 30분이 지나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낡은 신발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실내에 울렸습니다. 이번 창구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리다 유리창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돈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롭게 그린 아이라인과 붉은 입술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훑고 지나가자 마치 이름 없는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번호표 있으세요? 없으시면 가서 뽑으세요. 누구나 기다려야 합니다. 어르신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제 번호는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다 안내받았는데 말이죠. 그녀는 제 낡은 코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분 기다린 게 뭐 어때서요? 다들 기다리는 거요. 특별 고객이 아니시면 다음부턴 예약하고 오세요. 화를 꾹 참으며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처리할 수 없다면 책임자라도 불러주세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찾으시는데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미리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50억 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순간 공간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코트를 뒤져 검은색 보험카드를 꺼내 유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확인해보세요. 카드는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빛났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기계에 넣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손보다 훨씬 느려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50억 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배울 수 있는 법이다. 전체 방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영화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수군거리는 소리도 직원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낡은 외투를 입고 고전 자세로 거래 창구 앞에 서 있는 한 노인에게 나와 마주 앉은 여직원은 여전히 컴퓨터 화면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몇 번 깜빡였고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10억 원. 그녀는 거의 혼잣말하듯 속삭였다. 그때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 아마도 고객인 듯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 차 있었다. 뭐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5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의 말은 마치 불씨가 되어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직원과 고객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조금 전까지 나를 무시하던 시선들,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눈빛들이 이제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여직원의 컴퓨터 화면을 올려다보며 방금 들은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옆에 앉아있던 2번 직원도 화면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이 탁자 위로 떨어졌다. 진짜예요? 50억 원? 이 할아버지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또렷하게 들었다. 맞다. 50억 원. 한 푼도 틀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20년 넘게 보험료를 내고 모은 돈이었다. 그 돈은 내 땀과 노력의 결과였다. 이때 1번 직원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의 빛이 없었고 대신 방황과 충격이 가득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팀장을 불렀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이 할아버지 보험 계좌에 50억 원이 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간신히 이어졌다. 잠시 후 팀장, 나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흰 셔츠에 진한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람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느릿하게 걸어오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나를 보자마자 그 미소는 사라졌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50억 원이요? 누가 이 계좌의 주인입니까?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다. 여직원은 나를 가리키며 고개를 숙였다. 네, 이 할아버지입니다. 팀장의 시선이 화면에서 나에게로 천천히 옮겨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팀장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45도 각도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불편을 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거래팀장입니다. 혹시 VIP실로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좀 더 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고개를 숙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까의 여직원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당황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이 보였다.
그녀는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도하는 듯 보였다. 나는 30분 동안 여기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내게 무얼 도와줄지 물어보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VIP실로 안내하겠다고? 나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여직원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팀장조차도 말이 없었다. 그저 무겁고 답답한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직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유니폼의 끝자락을 꼭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었다. 당신들이 존중해야 하는 것은 50억 원이 아니라 사람이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목소리가 한층 더 간절해졌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의 요청을 가장 먼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부디 VIP실로 가셔서 편안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우선 처리한다고요? 왜 이제서야? 내가 50억 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팀장은 침묵했다. 이번에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 방 안의 직원들은 모두 조용히 서 있었다. 더 이상 웃는 사람도 비웃는 사람도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무거웠다. 나는 모두의 숨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들었다. 그때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나를 힐끗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정말 50억 원이 있으신 건가요? 나는 그녀를 보고 살짝 미소 지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팀장은 다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어르신,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흘깃 바라보며 물었다. 30분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팀장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나의 시선을 피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듯 보였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그들이 나를 가난한 노인으로 여겼을 때는 경멸했고 내가 50억 원을 가진 사람임을 알았을 때는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것은 만족감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한 그루의 산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그것은 시간 위 소리였고 나는 깨달았다. 30분의 기다림은 길지 않았지만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숨 막히던 그 순간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등장했는데 그는 키가 훤칠했고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으며 푸른색 넥타이는 정갈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점의 지점장이었습니다. 그의 빠르고 엄중한 걸음걸이를 보자마자 저는 그가 이미 바깥 상황을 모두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장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거래 창구 쪽으로 다가오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빠르게 둘러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고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와 낡은 코트, 그리고 유리창 위에 놓인 VVIP 보험카드를 본 순간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명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찡그리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컴퓨터 화면을 보자마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엄숙했던 표정은 당황과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빠르게 거의 뛰듯이 창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앞에 멈춰선 그는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지만 지점장과는 달리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아까 저를 비웃고 무시했던 그 여직원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유니폼을 꼭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으며 어깨는 마치 잘못이 탈로 난 어린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점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직원은 고개를 숙였고 대기하던 고객들마저 숨죽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30분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에게 인사를 건네지도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모두가 나를 둘러싸는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점장은 허리를 더 숙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의 잘못입니다. 저희가 그릇된 행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저희에게 사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라고요? 어디서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지점장은 순간 멈칫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밖은 그렇게 추운데 말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처음 들어오셨을 때부터 정중히 맞이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비웃듯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잘못한 건 사람을 옷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낡은 코트와 달아빠진 신발을 보고 말이죠. 지점장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뒤편에서는 아까 그 여직원이 고개를 더 숙였고 어깨는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두 손은 마치 기도하듯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라며 내가 서비스 받을 자격도 없다고 했었지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를 움찔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떨렸고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화는 없었지만 용서 또한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만약 오늘 내가 주머니에 5만 원밖에 없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사과했을까? 아니면 나를 계속 무시했겠지? 제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몸을 떨었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점장은 이를 지켜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회라고? 누구나 기회는 필요하지. 하지만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법이야. 제 말이 끝나자 지점장의 표정에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않는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시 지점장을 바라보며 제 목소리는 분명하고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은 돈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존심까지 부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에 방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그 여직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그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렸고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사람을 외모나 옷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한 이사와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에는 더 이상 그들이 생각하던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다. 이사의 거친 숨소리, 젊은 여직원의 침을 삼키는 소리, 그리고 거래 창구 위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도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시선은 한 이사의 얼굴에 멈췄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렀고 그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가 나의 시선과 마주치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직원의 실수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나는 침묵했다. 나의 그 침묵은 보이지 않는 칼처럼 그들 모두의 자존심을 깊이 베어갔다. 방 안의 직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특히 그 여직원은 더더욱.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유니폼의 자락을 꼭 쥐고 어깨를 떨고 있었다. 아까 너는 나를 비웃었지. 내가 서비스 받을 자격도 없다고 했잖아. 이제는 어떻지? 나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차가운 시선으로 물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커다란 눈물이 반짝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녀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방 안의 모두가 그 무거운 공기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화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길 바랐다. 죄송하다고? 나는 천천히 되물었다. 오늘 내가 고작 5만 원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너는 나에게 사과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겠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어떤 대답도 그 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녀를 한동안 더 바라보다가 한의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소? 당신은 이사로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지. 부끄럽지 않은가? 한의사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거의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어르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건 쉽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30분 동안 기다리던 그 순간엔 아무도 내게 사과하지 않았어. 그들이 나를 무시하던 그 순간엔 아무도 멈추지 않았지. 하지만 내가 50억 원을 가진 걸 알자마자 모두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군.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아무도 내 말을 반박하지 못했다. 모두가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번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었다. 한 이사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번졌다. 어르신, 뭐 하시는 겁니까? 한 이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번호를 눌렀다.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자 신호음이 울렸다. 또, 3번이 신호음 끝에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변호사입니다. 나는 또렷하고 무겁게 말했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닥에 내리꽂히는 듯한 목소리로. 김 변호사, 내 50억 원 전부를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부.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방 안의 모든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한 이사는 다급히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부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돈을 뺏가지 마세요.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무시하며 물었다. 이제 와서 두려운가? 왜 내가 기다리던 그때는 아무도 두렵지 않았지? 왜 나를 무시하던 그 순간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나? 한 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한 이사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당신들은 이제 2번 다시 나 같은 고객을 만나지 못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내 발걸음이 멈출 때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한 이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나설 때마다 주변의 고객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무시하던 그들의 시선은 이제 땅을 향하고 있었다. 문 앞에 도달한 나는 한 번 멈추고 방 안을 돌아보았다. 여전히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말했다. 기억해.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 뒤편엔 긴 한숨과 고요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저는 보험회사의 유리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며 코트 틈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은 따뜻했고 땅을 밟을 때마다 발걸음이 한층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추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안에 있던 직원들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한 지점장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며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역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시간이 멈춘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웃던 그 여직원은 구석에 서서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유니폼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을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하고 멈춘 듯한 풍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가벼워지면서도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50억 원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지 나 자체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존경받는 사람과 두려움의 대상 사이의 명확한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주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고 누군가는 손에 쇼핑백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낡은 코트를 입은 늙은 남자가 천천히 걷는 모습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한편에 작은 붕어빵 가게가 보였습니다. 붕어빵의 따뜻한 향기가 허기진 배를 자극했습니다. 할아버지, 붕어빵 사세요? 오늘은 정말 맛있어요. 붕어빵을 파는 12에서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해맑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소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눈빛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한 봉지 주겠나? 꼬마야. 네, 잠시만요. 소년은 서둘러 따뜻한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지만 움직임 하나하나가 세심하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고맙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추워요. 따뜻하게 드세요. 소년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까 그 보험회사 직원들보다 훨씬 더 값진 존재구나.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소년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붕어빵은 2,000원밖에 안 돼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나머지는 내 따뜻한 마음에 대한 선물이란다. 소년은 당황한 듯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그 마음만 간직하면 된다. 그것이 오늘 내가 본 가장 귀한 것이니까.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것과 달콤한 팥 앙금이 입안 가득 퍼지자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밤, 빗속에서 붕어빵 하나를 먹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더는 사람들의 무시에 참지 않아도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변호사 김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50억 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새 은행 지점장이 직접 회장님을 모시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은 돈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가 가장 무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가로수 및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나 바쁘고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바랐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옷은 낡을 수 있지만 자존심까지 낡아서는 안 된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겨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누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인격이 가난하다면 평생 고개를 들 수 없는 법이다. 제가 바로 박수진, 80세. 한때는 청소부였고 무시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존심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그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겨울 바람이 다시 불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